1교시 언어 이해 이은희 첫 번째 문제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녀는 하루에 3문제를 만들었다. 월급에 대비해 그만큼이면 적당한 노동량인 것 같았다. 책을 만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아주 기뻤다. 읽는 것에 관해 말할 줄 아는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되었다. 한 개의 독해 지문에 3개의 문제를 만들어 달면 업무가 끝났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오래오래 회사 생활을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회사였다. 그녀의 동료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읽거나 읽은 것에 관해 생각하는 일을 귀찮아했다. 한 달에 3문제를 만들까 말까 하는 정도였으며 문제의 수준도 형편없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일하는 척으로 일과를 보냈다. 대수롭지 않은 것에 관해 큰 목소리로 토의하며 바쁜 척했다. 읽고 생각하기만 하면 되지만 적혀 있는 그대로를 읽어내는 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보이기도 했다. 한때 그녀는 국문과 대학원생이었다. 지도교수가 갑자기 죽은 뒤에 이상하게도 그녀의 꿈이 사라졌다. 그녀는 학업에 품었던 자신의 꿈이 로스쿨 입시용 문항으로 재생산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는 3시간 만에 3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인구의 노력을 쥐어짜야 할 때에는 9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쉽게 만들어지든 오래 걸려 만들어지든 간에 개개의 문제가 전부 걸작이었다. 어떤 때에는 혼자 풀기 아까운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동료들 모두에게 그 문제를 자랑하고 당장 풀어보게 만들기도 했다. 동료들은 마지못해 그녀가 낸 문제를 풀어보았으나 답을 맞히지 못했다. 그녀는 동료들이 지닌 지적 능력의 총합을 초월하는 자신의 창의력을 확인한 양 우월감을 느꼈고 콧대가 우뚝해지는 도파민의 폭풍에 정신 잃은 채 기뻐했다. 소용돌이 모양으로 생성된 회전 은하와 스케이터의 연속 회전 간의 원리적 유사성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을 때에는 그만 김연아 선수에게 그 문제를 선물할 뻔했다. 김연아 선수와 접촉할 방법이 있었더라면 그녀는 당장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김연아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금메달리스트의 스케이트 날처럼 날렵한 독해 문제를 출제했으니 한시바삐 문제를 풀어보고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관한 이해를 동원하여 더욱 멋진 연기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아울러 김연아가 그녀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지만 존경한다는 말을 문제에 실어 전하고 싶었다. 김연아가 팔을 길게 뻗어 회전할 때에 보여주는 느긋한 우아함과 몸을 움츠렸을 때 운동량이 보존됨에 따라 속도가 높아지면서 생겨나는 간절함은 청년이 생에 대하여 품어야 하는 희망이 어떠한 양상이어야 하는지 물리학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전달하고 싶었다. 그런데 차곡차곡 쌓인 그녀의 업무량과 비교하여 동료들의 게으름은 크게 눈에 띄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하루에 3문제씩 꼬박꼬박 생산해내는 그녀가 미친 기차 같다고 자기들끼리 욕했으며 방해하기 위해 시끄럽게 굴었다. 그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촘스키가 글을 참 못 쓴다고 욕을 하거나 푸코의 저서는 번역이 엉망이어서 출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하거나 문학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 불가능한 임무라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값싼 노동력으로 하루에 3문제씩을 즐겁게 생산하고 있는 그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았다.
가로는 그녀의 동료 중 한 인물, 항상 고려 청자색 눈빛을 지니고 있는 우애경이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약간의 실수 때문에 서울대에 못 갔어요. 그 이후로는 모든 게 잘 되지 않았어요. 이런 회사에서 문제 내는 일이나 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서울대에 가기만 했어도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그녀는 우혜경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그런 생각이 젊은 시절을 비탄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개인에게 주어진 잠재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신의 잠재력을 직시하고 올바른 전제에서 추론을 시작해야 나의 모습을 검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녀는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우혜경으로부터 등을 돌린 뒤 다시 문제를 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우혜경이 시뻘건 얼굴로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다시 출제에 골몰했다. 출제를 하며 우혜경에 관해 생각했다. 우혜경은 왜 화가 났을까? 어떤 결과에 이르기까지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을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으로 분류하여 한 줄로 세어볼 수도 있다. 그녀는 우혜경의 화라는 결과를 가져온 원인들을 물리화학적인 원인과 심리적 원인으로 구분하고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보았다. 일단 생리 중일 수도 있다. 배가 고프거나 몸이 피곤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물리적 상태가 저혈당증을 일으키고 저혈당증은 다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뇌련 간 화학 전기 신호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화를 내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일 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못하므로 설령 이러한 이유가 작동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로지 먼 원인일 뿐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녀는 우혜경의 분노를 초래한 심리적 원인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가능성과 잠재력의 차이를 검토해보라는 말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다. 그렇게 느꼈다면 그 이유 중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1. 가능성과 잠재력의 차이를 검토하기 싫어서. 2. 가능성과 잠재력의 차이가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 3. 그 말을 하는 사람, 즉 이유리의 표정이나 말투가 기분 나빠서. 4. 그 말을 하는 사람, 즉 이유리가 싫어서. 5. 아니면 모종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묵살당해서. 이 지점은 상상의 영역이므로 과학적 추론 불가. 위 내용 중 무엇에 해당하든 그것은 화가 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기분이 찜찜해졌다. 알 수 없는 뭔가가 엄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엄습하던 무언가의 실체는 다음날 점심시간부터 분명해졌다. 유난히 칼국수가 늦게 나오는 그 식당에 둘러앉아 그녀의 동료들은 하염없이 잡담을 시작했다. 그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깍두기를 먹고 있었다. 잡담은 점점 석연찮은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대학 시절 미팅하던 때처럼 남녀가 줄을 지어 앉아 밥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데에서 시작한 잡담이 각자들이 출신 대학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우혜경이 유부장에게 말하기를 유부장의 동문들과 미팅했던 것이 학창시절 가장 언짢은 일이었다고 했다. 유부장도 자신의 학창시절에 우혜경의 동문들과 미팅했던 적이 있지만 유쾌하지 않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티격태격 했으나 마주보는 눈빛들은 사실 뭔가를 만끽하는 중인 듯 행복해 보였다. 화제는 갑자기 신촌의 추억을 늘어놓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때껏 잠자코 있던 다른 인물이 백호처럼 웃으며 동참하더니 신촌의 추억을 떠들어댔고 그들의 대화를 끊을 수도 낄 수도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던 그녀는 칼국수가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끊을 수도 낄 수도 없는 인물로는 그녀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서교동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서울시 서대문구 전체에 관한 추억으로 이야기를 확장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지 못할 터였다. 서교동의 추억을 지닌 인물이 왠지 모를 경멸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들킬까봐 몹시 조심했지만 아무래도 들킨 것 같았다. 그녀가 지닌 신촌의 추억이란 극장 앞에서 시외버스를 기다린 것밖에는 없었으므로 그녀는 혹시나 자신에게 어떤 질문이라도 주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월미도나 메가더 장군에 관한 화제가 갑자기 나오는 것은 아닐지, 그러다가 그녀가 졸업한 대학에 관한 화제가 등장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했다. 하지만 때마침 양푼에 가득 담긴 칼국수가 등장해 주었고 대화는 서대문구 장천동 일대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친 채 모두 얌전히 칼국수를 먹었다. 그리고 마치 먹는 데에 열중한 것인 양 아무도 그녀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회사에 혼자 남아 쓸쓸히 책을 뒤지고 출제를 했다. 김소진의 게을레꾼을 다시 읽었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유치장에 갇힌 주인공이 허름한 차림으로 빵을 사들고 온 아버지를 냉대하는 대목을 발췌하여 문제를 냈다. 게을레꾼의 주인공은 말했다. 아버지는 기억태제도 그렇다고 니은 안티테제도 아니었다. 나의 아버지는 게을레꾼이었다. 기억과 니은의 의미에 대한 출제를 하다 말고 그녀는 자신의 사원증을 꺼내어 바라보았다. 포토샵으로 다듬은 사진 아래에는 이유리라는 그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녀는 기억 혹은 니은에 머물러 자기 자신의 의미가 규정되도록 놓아놓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일단 맹렬히 출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결심을 실현하기로 했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인공은 인천을 싫어한다. 2. 주인공은 우애경에 대한 반격을 결심했다. 3. 주인공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4. 주인공은 게을레꾼의 주인공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입하여 생각하고 있다. 5. 주인공은 자기의 인생이 남들의 인생에 포함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상황에 대하여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녀는 하루에 9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3개의 지문을 뽑아 각각 3개씩 문제를 다루는 데에 온종일 걸렸다. 그러기를 일주일이면 혼자서 한 벌에 모의고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모두가 말하길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출제 기계라고 했다. 그녀의 유능함에 견주어 우혜경은 점점 더 무능해 보였고 아무나 붙던 채 자기가 수능에서 한 문제만 더 맞았더라면 서울대에 갔을 것이며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런 우혜경을 보며 그녀는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유능한지 모니터를 향한 거북이처럼 되어버린 자세로 하루에 9문제씩을 생산한 그녀가 얼마나 탁월한 출제자인지를 시간이 흐르면 그녀의 문제를 풀어본 수많은 학생들이 직접 증언할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혜경이 사고를 쳤다. 오전 10시의 고요한 사무실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를 모두가 잊지 못할 것이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한 그 소리가 점점 커졌고 일본어이긴 했지만 그게 어떤 상황에서의 무슨 말인지는 누구나 대강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 소리는 우혜경의 컴퓨터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안이 벙벙해진 모두가 우혜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우혜경은 붉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로 숨었다. 우혜경 주변의 남자 사원들이 대단히 당황하더니 화면 가득한 살색 움직임들을 어떻게든 없애려 하다가 끝내는 컴퓨터를 두들겨 패듯 꺼버렸다. 우혜경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생글생글 웃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었다. 인터넷 창에 지나가던 배너를 건드렸을 뿐인데 민망한 장면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오더라고 했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남자 직원들이었는데 그들은 우혜경의 컴퓨터를 복구하느라 오전 업무 시간을 다 써야만 했다. 지나가는 배너를 건들기만 했는데도 저 정도로 감염이 들 수 있나요? 그녀는 동료들에게 물었고 모두가 못 들은 척 했다. 지나가는 배너는 왜 건드리죠? 그녀는 우혜경을 향해 물었다. 포르노 사이트 광고였나요? 아니면 일반 광고였는데도 그렇게 된 건가요? 그녀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못 참는 성격이었다. 우혜경은 달팽이관이나 청소골 같은 것이 없기라도 한 양 그녀 쪽은 쳐다보지 않은 채 배실배실 웃고 있었고 속으로는 민망해 죽겠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고 넘어갈 작정인 것 같았다. 그녀는 우혜경과 담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물었다. 원래들 업무 시간에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시기도 하는 건가요? 정말로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우혜경과 동료들은 아주 불쾌한 듯 마치 포르노 사이트 접속으로 오전 업무를 마비시킨 장본인이 그녀이기라도 한 듯 위아래로 노려보더니 탕비실을 향해 우르르 가버렸다. 그녀는 모두가 떠나버린 사무실에 홀로 앉아 출제를 했다. 그녀는 정말로 왕따였다. 그녀는 우혜경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적어도 질타를 감당하지 못해 괴로운 회사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우혜경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우혜경의 성격이 갑자기 능글맞고 넉살 좋게 바뀌었다는 것인데 우혜경은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것으로 수치스러운 그 사건을 덮어버렸다. 유 부장에게 말하길 어머 부장님 계속 그렇게 야근시키시면 전 또 그 배너 건드려버릴 거예요? 라고 하거나 다른 팀 직원에게 말하길 다들 너무 일만 하면서 침체되어 있기에 내가 야동 바이러스 감염으로 활력소가 되어준 거잖아. 라고도 했다. 우혜경은 매일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그동안 몰랐는데 일본어 공부에 좋은 게 일제 동영상이더군요. 라는 말을 해서 일부 남자 직원들이 즐거워하도록 만들었으며 절묘한 순간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내 감염된 컴퓨터를 쓰도록 해 라는 말을 던져 좌종을 웃기기도 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자 우혜경이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남고 살색 가득하던 컴퓨터 화면에 대한 기억과 우혜경이 업무 시간에 포르노를 보는 여자라는 인상은 희미해지고 말았다. 종래엔 유 부장이 앞으로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우혜경 씨 컴퓨터를 쓰게 할 거야 라고 농담하기도 했는데 그런 말에 모두 웃게 되기까지는 사건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우혜경은 변죽 좋아 보이도록 성격이 바뀐 것만이 아니었다. 갑자기 유능함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우혜경은 아무 문제도 생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 이효리를 향해서 발톱을 세운 채 이효리가 하루에 9개씩 낸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거기서 오류를 발견해내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았다.
각 운동량 보존 법칙과 회전하는 나선 은하에 관한 문제에서는 은하의 나선 팔에 관한 설명 부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험에 비해 한 단락 분량이 더 추가된 것이므로 모의고사에 수록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지적 때문에 그녀는 우회경과 1시간을 싸워야 했다. 나선 은하의 나선 팔 부분과 중심부는 각각 산계 성단과 구상 성단으로서 밀도가 다르다는 점이 은하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따라서 줄일 수도 뺄 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한참을 다퉜으나 그녀가 진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흥분하면 이마에 핏발이 서면서 얼굴이 새빨개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뭐라도 잘못해서 당황한 사람처럼 보였고, 동료들은 그녀가 곤란해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녀가 중력 섭동이라든가 산계 성단을 구성하는 중원소에 관해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동안 다들 하품을 하고 듣기 싫어했다. 이마에 핏발이 선 이우리가 언성을 높여가며 하는 말들이 알 수 없는 소리라고들 했다. 그에 반면 응수하는 우회경의 논리는 아주 간명한 것이었다. 어찌됐든 길잖아요.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안 보여요? 그녀가 낸 모든 문제에 관해 우회경은 어떻게든 시비거리를 찾아냈다. 가장 억지를 부렸던 것은 게을레꾼이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녀는 게을레꾼이 한 대학생의 자기 탐구와 심리 묘사가 흥미진진한 작품일 뿐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1990년대 작품이기 때문에 현 시대 상황과도 직접 관련이 없다고 대답했다. 우혜경은 그에 대해서도 간명하게 말했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해요. 경쟁사에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 안 돼요. 민주화 운동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과 태제, 안티태제 등의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작품에 관해 출제된 문학 문제가 좌파 이념 전파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번 사건을 이효리 씨가 잊은 것은 아니겠죠? 이효리 씨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라도 나서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게을레꾼 문제는 폐기하는 걸로 하죠. 그녀는 말이 안 나왔다. 혀의 근육 어딘가가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았다. 우혜경은 마치 그녀의 상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었다. 지난번 모의고사에서 그녀는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돈도 없고 땅도 없으니 화장해서 사대강에 뿌려다오 라는 안치환의 노래 가사를 문법적 오류가 존재하지 않은 정답의 선택지로 삼아 어법 문제를 출제한 바 있었다. 모의고사 시행 직후 게시판에 이의 제기가 올라왔다. 출제자 중 누군가가 현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지닌 것 같은데 이는 모의고사의 공정성과 적합성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시험을 본 학생이 올린 것처럼 적혀 있었지만 회원 가입일이 개시일 당일인데다가 모의고사에 응시한 기록도 없는 회원의 글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출제한 문제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이라고 생각했고 직관적으로 그 글이 우혜경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본래 과학 연구에 있어 최초의 가설 설정이란 직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녀는 우혜경이 자작 이의 제기를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라는 가설을 수립한 뒤 그것을 검증해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유 부장은 게시판 사건 때문에 노발대발하였으나 진짜 응시자가 올린 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며칠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더니 곧 잊어버렸다. 그녀 자신도 잊을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혜경은 잊지 않고 있었고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라는 듯 그것에 관해 자주 이야기했다. 그녀가 우혜경에게 닥달당하고 있을 때이면 어디선가 유 부장도 후련히 나타났고,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요, 안 길어요? 그것만 대답해요. 라든가 데모하다 잡혀가는 학생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만 대답해요. 라는 말만을 귀에 담아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 시선을 피해 유 부장이 우혜경의 등허리를 툭툭 치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기도 했는데, 그럴 때 우혜경은 청자색 눈빛으로 유 부장을 응대했다. 두 사람은 왠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을 의무라고 여기는 듯했다. 학창시절에 서로의 동문들과 미팅한 추억 말고는 별 공통점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 못할 일이었다. 유 부장은 이효리 성질을 컨트롤할 사람은 오혜경 씨밖에 없어. 오혜경 씨만 믿어. 라고 했다던데. 그런데 두 사람은 함께 칼퇴근을 했다는 말도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바대로 기억태제에 의해서나 니은 안티태제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대체 자기 자신은 이 회사의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 길게 빠졌다. 우혜경과 싸우느라 흥분해서 문제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9문제를 꼬박꼬박 출제하리라 결심했지만 그걸 못 채우는 날이 늘어갔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다. 모의고사 회차가 거듭하면 훌륭한 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칭송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응시생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바로 탁월한 출제 덕분이라고 생각하려 했으나 유 부장은 그것이 자기 공이라고 했다. 모의고사의 성공은 곧 마케팅의 성공이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개판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는다 해도 나는 전국 최다 응시생을 끌어모을 수 있어. 그녀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위한 선택을 함부로 할 리가 없으니 응시생이 늘어간다는 것은 결국 훌륭한 교육물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말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 부장은 한심하다는 투로 말했다.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야. 그녀는 그렇다면 무얼 하는 회사인 거냐고 반문했다. 유 부장은 좌종을 둘러본 뒤 선언했다. 교육 콘텐츠를 파는 곳이야. 진정 훌륭한 모의고사, 참된 독해력과 사고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의고사 등등을 운운하며 보다 열정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이 세상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그녀를 유 부장은 구경하듯 바라보았다. 마케팅 비용이 문항 제작비의 20배는 돼. 마케팅이 훨씬 어렵고 중요한 거라고. 이효리 씨의 생사 또한 마케팅에 걸려 있는 거야. 유 부장은 벽에 붙은 포스터 광고를 가리켰다. 명문대 출신 엘리트가 만든 모의고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당신을 법조인으로 탄생시켜줄 업계 최고의 역작이라는 글씨가 시뻘겋게 붙어 있었다. 응시생들은 절박한 상황이지. 어떻게든 기득권층이 되겠다는 욕심으로 가득해. 욕심으로 눈먼 애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먹고 살 거야. 그녀는 유 부장에게 따지고 들었다. 진정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한 수많은 청년들이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유 부장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진정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있다 할지라도 그놈들은 알아서 혼자 공부해. 나한테 속아 넘어갈 놈들이 아니란 말이야.
사설업체 모의고사 같은 건 안 본다고. 동료들은 매일 놀고만 있었고 자신들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도 이효리가 꼬박꼬박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있으니 걱정 없다는 말까지 했다. 이효리는 대체 이 회사에서 무엇인 걸까? 아무래도 자신의 정체가 진짜 출제 기계인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계처럼 문제만 뽑아내면 이효리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녀는 모두가 그렇게 여기는 것만 같아 괴로웠다. 빈 사무실에 앉아 밤늦도록 출제를 하고 있을 때 대표이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남아있는 사람은 이효리 씨밖에 없군. 대표이사는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내가 퇴근하는 척 나가고 나면 모두가 집에 가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대표이사는 텅 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누가 남아있나 체크하러 나는 돌아왔지. 역시 이효리 씨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대표이사는 무릎이 날깃날깃 다른 트레이닝복을 그녀에게 자랑했다. 이건 내가 젊었을 적에 입던 옷이야. 나는 긴장을 늦출까봐 내가 가장 어렵던 시절의 옷을 버리지 않았어. 오늘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이 옷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효리 씨밖에 못 보게 되었군. 대표이사는 반짝이는 대머리를 기울여 그녀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양자역학에 관해 출제를 하고 있었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브라운 운동과 레더퍼드의 금박막 실험이네. 흥미로운데? 풀어봐야겠어. 나는 자네가 낸 문제의 팬이야. 힘내라고. 대표이사는 격려하는 표정으로 그녀의 등도 아니고 옆구리도 아니고 겨드랑이도 아니고 오른쪽 가슴도 아닌 애매한 어딘가를 톡톡 치고는 떠났다. 팬이라는 말에 기뻐하다 말고 그녀는 모호한 기분에 휩싸였다. 정확히 어디인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함부로 만져지면 안 되는 것 같은 부위에 대표이사의 손길이 남아 있었다. 찜찜한 그 부위를 괜히 극적이며 그녀는 대표이사가 청년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입었다는 늘어난 트레이닝복을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그녀가 자신의 청년기를 떠올리면 어떤 장면을 가장 먼저 생각할까?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취업을 모색하던 백수 시절을 떠올렸다. 어디든 취직만 된다면 일단은 살 것 같은 마음이었다. 그 시절이 생각난 것 때문에 그녀는 공지영의 부활 무렵이라는 단편 소설로 문학 출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부활 무렵에서 병아리는 알을 뚫고 나가려 안간힘을 쓴다. 사투를 지켜보던 아이들은 병아리가 살아갈 힘을 얻으려면 스스로 뚫고 나오게끔 놓아두어야 한다고 배웠다 했다. 하지만 주인공인 아이들 엄마는 알껍질을 조금 뜯어내어 준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든 한 번만 살게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든 사는 거야. 대표이사의 칭찬에 힘입어 그 소설의 구절이 생각났고 겨드랑이가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멋진 출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에게 뻔한 미래란 없다. 청년이란 미시세계의 전자처럼 입자이자 파동인 존재이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양자역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존재하니 말이다. 위 상황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효리는 대표이사와 자신의 계급차를 망각하는 오를 범했다. 2. 부하 직원들은 그들의 상사인 유부장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와 같다. 3. 이효리는 자신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4. 대표이사가 이효리의 몸 어딘가를 만진 것은 곧 다른 데도 만질 것이라는 예고이다. 5.
회사의 인물들이 품은 동상이몽은 결국 매한가지로 거대하고도 알 수 없는 것을 지탱하고 있다. 세 번째 문제. 다음 상황에 대하여 파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녀는 하루에 12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대표이사가 그녀를 알아봐주는 한 유부장이나 우회경이 그녀를 어떻게 괴롭힌들 상관없었다. 하루에 12문제라면 한 주 동안 모의고사 2회분이 생산될 양이었고 우회경이 검토하고 흠을 잡기에도 벅찰 분량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일하다 보면 모두가 자신을 인정할 거라는 생각은 버렸고 본인이 하루에 12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것들인지에 관해 누가 듣든 말든 마구 이야기해대기 시작했다. 말을 많이 하느라 점심시간이면 밥을 거의 먹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부석부석 말라갔고 밥을 씹어 삼킬 힘조차 아껴서 문제를 내는 데에만 에너지를 썼다. 잠도 거의 자지 않았고 때로는 어차피 돌아와야 하는 것이 귀찮아서 집에 가지 않은 채 밤을 새우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낸 아름다운 문제들과 자신을 바라보는 우혜경의 표정에서 희열을 느꼈다. 12문제를 내고 나면 뉴런 다발들이 걸레처럼 삐뚤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우혜경을 이겼다고 생각했다. 우혜경의 눈 속에서 청자색이 옅어진 것을 본 그녀는 우혜경을 때려눕히고 옥수수처럼 흩어진 이빨을 주워 모아 목걸이를 해 걸기라도 한 것처럼 뿌듯해했다. 어느 날의 점심시간, 그녀는 유부장에게 조언했다. 계란을 많이 드세요. 유부장은 반찬 투정을 했다. 흰자는 괜찮은데 노른자가 메스꺼워서 나는 계란을 안 먹어. 그녀는 드디어 원인을 찾았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40년 생애 내내 계란을 멀리 하셨나요? 유부장은 무심히 말했다. 그랬지. 내가 싫어하는 것 몇 가지가 있지. 계란, 콩, 두부. 그녀는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주된 콜린 공급원인 계란과 콩을 멀리 하시니 체내에선 아세틸콜린 합성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40년째이니 결핍이 심각하리라고 예상되어요.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유부장은 그녀에게 의학 상담이라도 하는 듯 진지해졌다. 잠은 쉽게 드는데 새벽에 곧 깨서는 전혀 못 자곤 해. 그녀는 무릎을 탁 쳤다. 아세틸콜린 부족 증상과 일치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부장에게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꼭 풀어보라고 권했다. 치매의 발생과 뇌내 아세틸콜린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 유부장님의 뇌내 아세틸콜린 감소폭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디 콩을 드세요. 그녀는 유부장을 보며 말했다. 유부장은 국에서 콩나물을 건져내고 있었다. 난 콩이 싫어. 그녀는 유부장의 전두엽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도덕 원칙이 대단히 흐려진 상태인 걸로 봐서 전두엽에 기능 이상의 뉴런들이 많이 분포하고 거기에 아밀로이드 침전물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아세틸콜린 수치가 상당히 낮아지고 낮아진 아세틸콜린 수치는 다시 전두엽의 기능 이상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중인 것 같았다. 유부장은 어느 날 그녀가 낸 문제들을 일괄 검토하고 싶으니 원본 파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녀는 수백 개의 문제를 유부장에게 주었다. 얼마 후 이영준이라는 강사가 그 문제들을 묶어 저서를 출판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영준이 말하길 잠을 줄여 만들어낸 토끼 같고 알토란 같은 문제들을 수험생에게 바친다고 했다. 그녀는 대체 어떻게 왜 그녀가 출제한 수많은 문제들이
강사가 출제한 문제로 둔갑하였는지를 알고 싶었다. 유 부장은 별로 당황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훈계했다. 이효리 씨는 이 회사에서 월급 받고 문제를 낸 사람이고 그 문제를 어디다 어떻게 쓸지는 몰라도 돼. 그건 회사가 결정하는 거야. 그녀는 주변을 수소문해서 사건 경위를 알아냈다. 이영준 강사는 계약을 해제한 뒤 경쟁사로 옮겨갈 계획을 품고 있었다. 유 부장은 인터넷 스타 강사인 이영준을 붙들어야 했고 저서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싱어송라이터인 가수가 사랑받는 것처럼 직접 출제한 문제로 강의하는 엘리트 미남 강사라면 더욱 사랑받을 터였다. 그건 저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녀는 바쁜 척, 그녀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척, 사무실을 누비는 유 부장을 따라다니며 말했다. 저작권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저작 재산권, 다른 하나는 저작 인격권. 저는 이 회사의 직원이므로 제 생산물의 재산권이 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작 인격권마저 유 부장님이 침해하실 수는 없어요. 사과받고 싶은 나머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 인격권을 침해하신 점 사과 바랍니다. 하지만 유 부장은 들은 척도 않았고 거래처에 간다며 나가버렸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유 부장은 기억력이 심히 나빠진 것 같았다. 그녀가 자신 몫으로 매달 나오는 사원 복지비를 전혀 쓰지 않았던 것은 그녀가 왕따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으니 청구하는 방법을 알 리가 없었다. 하지만 관리팀 김미영 대리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무슨 소리냐며 반문했다. 꼬박꼬박 사원복지비 10만 원씩 쓰셨던데 무슨 소리예요? 유 부장님이 이유리 씨 복지비 신청을 대신 해주시던데요? 제가 영수증 다 갖고 있어요. 관리팀 김미영 대리와 함께 그녀는 그간 자신이 제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수십 장의 영수증을 살펴보았다. 밤 11시 30분에 강남역 근처에서 맥주를 마셨다든가 백화점에서 초밥을 먹었다든가 동반인 1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어린이용 문구 세트를 샀다든가 향수를 사고 햄버거 세트를 먹었다든가 디저트 카페에서 타르트를 먹는 일 따위가 영수증에 쓰여 있었다. 김미영 대리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유 부장님이 매번 자기 계좌로 금액을 청구하시기에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녀는 왜 자기 명목의 금액을 유 부장이 사용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유 부장은 청각장애가 있기라도 한양 많이 보기만 했는데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도 보여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여러 번 천천히 쉽게 또박또박 말해보기까지 했다. 한참 후에야 유 부장은 씩 하고 웃으며 겨우 말했다. 미안, 나는 기억이 나질 않네. 이효리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그런 뒤 유 부장은 거래처에 간다며 휑하니 나가버렸다. 그녀는 허탈했고 그리고 진짜로 자신이 뭔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기까지 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오지 않았다. 유 부장은 며칠 지방 출장을 가 있었고 유 부장이 돌아왔을 때에는 그녀가 모의고사 마감을 해야 해서 미처 싸울 틈이 없었다. 열흘쯤 지난 뒤에 사원복지비 이야기를 꺼내려 하니 마침 유 부장이 활짝 웃고 다정해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차마 그 치사한 일에 대한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저작 인격권 침해라는 더 중요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부디 콩을 많이 드시고 착하게 사세요.
그녀는 밥을 먹는 유 부장을 바라보았다. 유 부장은 들은 건지 만 건지 콩나물은 건져둔 채 국물만 마셨다. 저작 인격권 침해에 관해 유 부장은 끝내 이렇게 말했다. 아, 정말 짜증나게 하네. 이효리 씨 잘 들어. 매달 월급 제 날짜에 받았어? 못 받았어? 그녀는 월급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다. 내가 말하는 그것까지의 대가가 내 월급이야. 알았어? 유 부장은 내친 김에 더 뻔뻔해지기로 한 것 같았다. 그리고 이영준 강사한테 교재를 넘긴 건 널 위한 일이기도 했어. 이영준이 고객을 끌어모아서 돈 벌어올 거고, 그러면 그 고객들이 내 모의고사에 응시할 거야. 결국 그 이익은 너에게로 돌아갈 거고 말이야. 난 오로지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사과를 받지 못한 그녀는 대표이사를 찾아갔다. 대표이사는 자기 방을 찾아온 그녀를 아주 반가워했고, 대학 시절 미처 말 걸어보지 못했던 추억의 여인을 바라보듯 아련하게 미소 짓고 손수 음료도 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하소연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인격권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그녀가 눈물 지을 때에는 티슈를 내어주기도 했다. 그녀는 대표이사가 맞장구까지 치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에 마음이 좀 풀렸고, 울고 난 뒤에는 정신과 상담을 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대표이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이효리 씨가 그런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아프네. 그동안 몰라주어서 그게 참 미안하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선량하고 무력한 듯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회사에는 위계 질서가 있는 거야. 사원인 너의 불만을 대표인 내가 직접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임명한 중간 관리자인 유 부장의 권한을 무시한 게 돼. 대표이사는 콧물을 닦고 있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다. 생각해 볼 테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내겐 곧 중요한 회의가 있다. 그녀는 다 털어놓고 난 뒤의 후련함과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으므로 여전히 석연치 않은 기분을 아는 채 자리로 돌아왔다.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는 생각했다. 대표이사가 말한 나중에는 오늘의 나중인지 아니면 미래의 다른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른 어떤 날이라면 가까운 미래인지 설마 먼 미래를 의미하는 말인지. 그 나중에가 오늘 저녁을 의미하는 것일까봐 그녀는 밤 10시가 되도록 앉아있어 보았다. 그때껏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뭘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허망한 희망을 품고 아주 천천히 출제를 했다. 어느 순간 등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대표이사였다. 이효리 씨. 돌아보니 대표이사는 멋쩍은 듯 웃음을 띤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은 등 뒤로 감춘 채였다. 그녀는 순간 자신의 가슴 속에서 희망이 반짝이는 것을 느꼈다. 대표이사는 씩 하고 웃었다. 무릎이 허연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였다. 일단 집에 가긴 갔는데 이효리 씨가 생각나서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 대표이사는 혀를 살짝 내밀고 웃었는데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어이가 없었다. 자기가 어렵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젊을 때 타던 찌그러진 소형차를 몰고 왔다고 했다. 이따 한번 구경하지 않겠느냐고 묻는데 표정이 좀 이상해 보였다. 그녀는 대표이사에게도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혹시 대표이사도 48년째 콩이나 계란을 배제한 식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잠시 생각했다. 의아해하며 대표이사를 바라보는 가운데 대표이사는 새삼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더니
그녀의 턱 앞에 손을 불쑥 내밀었다. 따뜻한 김이 끼쳤다. 손바닥에 커다란 감자 두 알이 놓여 있었다. 야근하느라 배고프지? 이거 먹어. 대표이사는 그녀의 책상에 감자 두 알을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감자의 온기가 남아있는 손을 그녀의 등 위에 올려놓았다. 아주 짧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손바닥이 그녀의 7번 경추부터 꼬리뼈까지를 훑어내려갔다. 그녀는 그 손바닥에서 몸을 떼어냈다. 반사적으로 말이 흘러나왔다. 저는 감자 안 먹습니다. 사장님이나 드세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돌아보았더니 대머리까지 전부 빨개진 대표이사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감자 준 직원이 이 회사에 있는 줄 알아? 나 아무한테나 이러는 사람 아니야. 대표이사는 잠시 입을 앙다물더니 다시 말했다. 감자 싫으면 그럼 초밥 사다 줄까? 초밥 먹을래? 그녀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돌처럼 굳어버린 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대표이사는 등 뒤에서 씩씩거리더니 쿵쿵대는 발걸음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때가 왔다. 흐와스코의 소설에는 격리되어 철교 건설에 투입된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건설 기간 동안 그들의 모든 일상은 오로지 노동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꿈은 단 한 가지, 건설 현장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대하던 그 마지막 날, 그들이 만든 다리를 떠나며 일꾼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그들은 눈물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때 나는 그 다리가 이미 추억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그 철교를 건너는 사람들은 그 다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모를 것이다. 그녀는 소설 속의 인물들이 흘린 눈물과 알 수 없이 아파오는 마음에 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 마지막 문제를 내고 싶었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눈물의 의미와 위 글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그들의 청춘 전부가 바쳐진 다리를 자신의 창작물처럼 여기고 있다. 2. 가장 본질적인 것까지 쥐어짜 노동했던 일에 관해 슬픔을 느끼고 있다. 3. 자신들의 청춘과 자신이 만든 다리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4. 박탈당한 청춘에 대한 애착이 말 못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 5. 드디어 노역에서 놓여놨다는 기쁨보다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한 청춘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 6. 피 같고 살 같고 자식처럼 여겼던 대상이 고작 철교였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그제야 흐르는 눈물이다. 7. 그들의 미래란 두고 온 날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리라는 예감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다. 8. 그들의 청춘이 누군가의 인생 속에서 부품이고 도구였다는 것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다. 9. 가장 중요한 것을 침해당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조차 없으므로 흐르는 눈물이다. 10. 정작 울어야 할 자들이 울지 않기 때문에 대신하여 흘려주는 눈물이다. 그녀는 알 수 없이 굴러떨어진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버려둔 채 자리를 떠났다.